5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5.18이었어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제가 80학번이니까 제가 고3이었던 79년도에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고 최규하가 대통령을 하고 그 사이에 전두환이가 권력을 잡았어요. 쿠데타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5월 달에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면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광주 쪽에서 뭔가 일이 있긴 하겠지만 그게 무슨 일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당시에 공교롭게도 AFKN이라고 하는 채널 2번이었죠. 거기에 주한미군 방송이 있었어요. 그 방송에서 광주 현장 모습이 조금씩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광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사람들이 눈치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사정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렇지만 그렇게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광주의 아픔을 잘 몰랐어요. 실제로 피부로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사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휴교령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 다음 해에 본격적으로 광주 출신들이 서울에 대학을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학교 내에서 광주 때 있었던 사진들이 전시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동성당 같은 곳에서도 사진을 전시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광주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권력가였던 전두환은 죽었죠. 죽으면서까지도 자기는 발포를 명령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시민군이 먼저 발포를 시작해서 정당방위로 괴영군이 총을 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날짜를 정해놓고 신군부의 압박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시민들을 향해 발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광주 도청, 전남도청이죠. 거기를 마지막까지 사수하면서 죽었던 많은 시민군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피 흘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실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광주에서 실제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쐈던 계엄군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누구 하나 그 당시의 일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아요. 참 기묘한 나라입니다. 광주에 보낸 계엄군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 지역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반공정신이 투철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보낸 게 아니에요. 부대를 착출해서 보냈는데 그러면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불의의 사람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대해서는 함구한다는 거예요. 물론 진실을 이야기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때도 우리 역사에는 존재했단 말입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될 때도 있었고, 그 이어서 노무현,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세웠던 문재인 정부까지 우리는 벌써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5년, 그러니까 15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면, 정말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면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부가 진실을 밝혔다, 안 밝혔다를 차지하고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가해자였던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 두려워서 혹은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봐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입을 다물고 살았다고 변명을 자꾸 하는데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진실을 이야기할 기회는 있었다. 그러나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까지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도 되어 있어요. 2011년도인가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등록을 해서 그 당시에 기록들이 문화유산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북한의 사주를 받았느네, 빨갱이 간첩들이 내려와서 활동을 했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퍼뜨린단 말이에요. 이데올로기 문제였잖아요. 이러다가 이 이데올로기가 사실 조금 시들해졌어요. 근자에 들어서. 이제 간첩 사건이라든가 빨갱이 이런 얘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세대들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이익이죠.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를 엄청나게 따지고 민감한 세대가 되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명단을 공개해라.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라. 너희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냐. 가짜 유공자들이 많다는 공정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또 그 젊은 세대들은 취직이 안 되는데 5.18 유공자들은 다 취직된대. 이런 식의 소문이 터지는 거죠. 독립유공자 가정 유족들은 다 취업된대. 한 달에 얼마씩 받는데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자 기사를 보니까 5.18 유공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업할 때 혜택을 받았던 사람은 전체 혜택자의 1.18%인가 2%가 채 안 돼요. 5.18을 관련해서. 그리고 훗날, 전에는 못 밝혔지만 훗날 유공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해서 재추대되어서 혜택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은 5.18 쪽보다는 독립운동 유공자 쪽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조국 가족을 가지고 조민양을 공격했을 때 똑같이 발생했잖아요. 당시 입시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입시 제도 안에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자기 자식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근데 불법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입시 제도가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까발려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제도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학에 들어간 애들이 불공정하다고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촛불을 들었단 말이에요. 서울대 애들이. 얼마나 이게 웃기는 겁니까? 만약에 뒷구멍으로 들어왔다면 우리 때도 대학을 뒷구멍으로 들어온 애들은 꽤 있었어요. 없지 않았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돈을 많이 기부해서 장학금 같은 걸 많이 내서 그걸 백으로 은근슬쩍 뒷구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올 때는 정원회로 들어왔다가 졸업할 때 은근슬쩍 졸업장을 받아가기도 했고 많았죠. 그리고 유명한 대학 교수쯤 되면 그 자식들 대학 가는 거는 그렇게 그닥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특히 예체능 계열 쪽은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 놓고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 오죽하면 제가 초등학교를 국민학교죠. 다닐 때만 해도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없어집니다. 중학교 평준화가 돼요. 그러더니 고등학교도 평준화가 돼요. 학교별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시험을 치러 그 점수를 가지고 추첨을 통해 배분하는, 소위 말하는 뺑뺑이 제도가 생겼단 말이죠. 이 뺑뺑이 제도가 생긴 이유를 놓고도 당시 권력가였던 김모 씨, 근데 박 씨 아들, 워낙 돌다가들이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뺑뺑이를 들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소문이, 루머가 쭉 퍼졌을 만큼 당시 권력가들, 지금 권력가도 마찬가지지만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단 말이에요. 요 근처에 일어난 학폭 사건 같은 거를 보면 자기 아버지가 권력을 가지고 학폭 내용을 좌지우지하죠. 없는 집 자식들은 다 학폭, 만약에 없는 집 자식이 일진이라면 그건 당연히 매장되는 거예요. 학교도 못 다니게 되고. 있는 집 자식이고 가진 집 자식이고 하니까 얘네들이 뭐 사람을 자기 친구들을 괴롭히든 혹은 죽이든 혹은 성폭행을 하든 그냥 흐지부지 해가지고 지금 의사된 애들도 있고 경찰관도 하고 군무원도 하고 다 자기네들 자리를 다 찾아갔어. 근데 유독 정치적으로 목표가 되면 매장당하는 거죠.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고 해서 물러났죠. 그리고는 현 법무장관이라는 작자가 하는 얘기가 뭐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국힘 의원들 재산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먹힌다는 거예요. 실제로 투표를 해보면 얘네들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4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다 해주지 않으면 또라이들이 정권을 잡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 자체가. 친일 매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제 벌써 특히 1945년이 마지막이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그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연좌제라고 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은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범죄가 있었고 매국이라는 분명한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재산으로 물려받았으면 아비의 죄 또한 물려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별개의 문제예요. 아비의 재산은 다 물려받아 내 거가 되는데 그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비는 아비, 나는 나야. 죄에 관해서만큼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혹은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신학생이, 목사가 정치적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군사 정권이나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면 정치적이고 독재자들이나 그 집단에 가서 조찬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 해주는 건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만약 종교가 정치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종교는 어떤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는 정치적인 거고 불의를 감싸주는 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잣대를 들어대는데 이것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몇 해 전에 꽤 유명한 절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사찰에 가까우니까 VIP 주차장이겠죠. 그 주차장에 억대가 넘어가는 그냥 최고급 외제 SUV들이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다 중놈들이 타고 온 거예요.
뭐 사찰이 산에 있어서 그런가? SUV들 엄청 좋아해요. 자기 돈으로 산 거예요? 중이 무슨 돈이 있어서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닙니까? 한 번 수리할 때마다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그 돈 다 어디서 나와요? 희주로 하는 돈이잖아요. 목사가 점심을 교인한테 얻어먹는다면서 핑계도 좋아. 한 끼 몇십만 원짜리 뷔페를 가서 처먹습니다. 누구 돈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부먹이 뒷문을 안 열어주면 타질 않아요.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냔 말이죠, 이게. 정의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불의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잘못된 과거를 하나도 청산하지 않고, 이제부터 새롭게 여기서부터 정의야. 안 됩니다. 그렇게는 정의가 세워지지 않아요. 만약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또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는 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실질적으로 반성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햇볕 아래, 해 아래 다 펼쳐서 시시비비를 가린 후에 그 자리에서 새로운 정의는 태어나는 겁니다.